1. 정사에서의 장비. 유관장 삼형제인 유비, 관우, 장비 중에서 장비가 등장하는 촉서 장비전은 정사에서 분량이 수백자로 가장 적게 나옵니다. 하지만 삼국지 연의에서는 가장 친근한 이미지로 수천 년 동안 대중들의 사랑을 받아온 캐릭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장비의 어떤 요인이 이처럼 오랜 기간 동질감을 만들게 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장비는 탑군 사람으로 젊어서 관우와 함께 유비를 섬겼다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정사의 분량이 작은 만큼 소개되는 에피소드도 단촐한 느낌이 듭니다. 먼저 장비가 만인 지적으로 불리기에 합당한 전설적인 일화로 하북에서 원소를 무찌르고 형주로 쳐들어온 조조는 유종의 항복을 받고 유비를 잡으려고 최정예 부대인 호표기를 투입하여 추격전을 벌입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에 장비는 단 20개의 기병만을 거느리고 장판교에서 조조의 대군 앞을 막아섭니다. 조조가 직접 인솔하여 유비를 잡으려고 투입된 최정예군이 장비라는 단 한 명의 장수의 위세에 눌려 기가 죽어버리고 그 틈에 유비는 몸을 피할 수 있는 천금 같은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장비가 공명과 함께 유장의 익주를 공략하면서 파군태수 어만을 사로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만은 사서에서는 이 장면에서만 유일하게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인물인데 장비는 평소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계를 보이는 포로 어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어만을 자신의 빈객으로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이어서 조조가 한중에서 장로를 무찌르고 하우연과 장압을 시켜 지키는 임무를 맡겼지만 장비는 조조의 에이스 장수인 장압을 지략을 사용하여 무찌르는 대승을 거두고 장압은 단지 10여 명의 부하들과 도망치게 됩니다. 연이은 공훈으로 장비는 한중왕이 된 유비에 의하여 거기 장군이 되었다가 살해 교위를 겸임하였으며 승진하여 서향후에 봉해집니다. 조조의 참모인 정욱은 관우와 장비를 가리켜 1만 명을 상대할 만한 힘이 있다가는 만인 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진수는 관우는 병사들을 잘 대해주지만 사대부들에게는 오만했고 장비는 군자를 아끼고 존경했지만 소인은 보살피지 않았다고 인물평을 남겼는데 이 말이 장비의 삶과 죽음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유비는 장비의 군영에서 표가 올라왔다는 소식을 듣자 아, 장비가 죽었구나 라며 탄식했다고 하는데 이는 평소 유비가 장비에게 한 경계하는 충고인 그대는 형벌에 따라 사람을 죽이는 것이 지나친 점이 있고 또 매일 병사들을 채찍질하면서 그들을 측근에 임명하고 있으니 이는 화를 부르는 길이요 라는 말이 장비에게 깨우침을 주지 못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장비는 관우의 복수전을 위하여 강주에서 유비와 만나기로 하였으나 부하장수인 범강과 장달에 의하여 머리가 잘리면서 머리는 중경 운양의 장환우의 묘에 묻혔으며 몸은 사천 량중에 묻혔는데 그곳에는 장비의 묘와 함께 환후사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두 곳 모두 현재 중국 전국 중점 문물 보호 단위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2. 장비 캐릭터의 이미지. 장비는 백성들이 대변자 역할을 확실히 하였습니다. 삼국지 연의의 초반에 등장하는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도구를 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정사에서는 선주전에 원래 유비가 한 일이라고 하였지만 삼국지 연의에서는 이 일을 장비의 역할로 돌리고 있습니다. 도구는 높은 관직이 아니라 주의 자사가 각 현의 지방 관원을 시찰하려 보낸 감사 관리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중국 백성들이 가장 증오하는 대상은 도구처럼 권세를 등에 업고 위세를 부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가 도구를 혼내준 일은 백성들의 마음을 후련하게 하였고 백성들에게 만족감을 주는 일이었기에 장비는 평범한 백성들의 영웅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정사의 장비전에서는 관우가 장비보다 나이가 몇 살이 많아 그를 형님으로 섬기게 되었다고 적혀 있고 관우전에서는 관우가 두 사람과 잘 때에는 같은 침대를 썼고 형제처럼 아꼈다고 적혀 있습니다. 삼국지 속 도원결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도원결의는 통속적으로 말하면 의형제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유비, 관우, 장비 세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도원결의로 의형제를 맺자고 한 사람은 장비였고 모임이 필요한 자금을 댄 사람도 장비였습니다. 중국인들은 이런 계약과 같은 감정교류를 좋아했습니다. 중국의 봉건 세력은 매우 뿌리 깊고 강대했으며 상대적으로 일반 백성들은 너무 무능했고 미약했습니다. 한 개인의 힘은 너무나 미약했기에 혼자 고군분투하기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러한 결의의 목적은 봉건 세력을 뒤엎으려는 게 아니라 서로의 힘을 모아 돌보아주고 목숨을 바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울타리를 세우려면 3개의 말뚝이 필요했고 사내 대장부 한 사람에게는 3명의 무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는 중국인들이 마음속에서 협객이라는 이상적인 모델이었고 장비는 이런 이상주의의 창시자이자 수호자였습니다. 장비가 사대부들을 높이 평가하며 엄한을 후대하였다는 기록이 있지만 당시 사대부들은 장비를 일개 무부로 볼 뿐 높게 평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비가 익주를 차지한 후 장비는 성도에 거주하는 유파의 숙소를 찾아갔습니다. 평소에 유파의 명성을 흠모한 장비가 그와 교유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유파는 찾아온 장비를 앞에 두고 말을 나누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비가 몹시 분해하며 유파를 원망하였다고 합니다. 유파는 제갈량과 법정 등과 함께 촉의 법률인 촉과를 만든 인물이었고 촉의 화폐 제도를 정비한 인물이기도 하였습니다. 제갈량이 유파에게 장비와의 교류를 추천하였지만 유파는 대장부가 사해의 영웅들과 사귀어야지 어찌 무사와 함께 말을 하겠습니까? 라며 장비를 무시했다고 합니다. 정욱이 관우와 장비를 가리켜 만인지적이라고 불렀다는 기록이 정사에 나와 있지만 정욱이 장비를 직접 만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관우가 백마전투에서 만여 명이 원소군을 뚫고 들어가 원소의 상장 알량의 목을 한 칼에 베어버리자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 관우의 용명을 칭송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관우는 나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요. 나의 동생 장비는 적장의 목베개를 마치 소매 속에 든 물건 꺼내듯이 한다오. 이 말을 들은 조조는 수하장수들에게 장비라는 이름을 옷깃에 적어두라고 하면서 혹시 전장에서 마주치면 무조건 피하라는 말을 덧붙였다고 하는데 장비가 당양 장판의 싸움에서 유명을 떨치게 된 것은 관우가 전한 잘못된 정보 덕분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조조가 형주 경례로 진격하자 유비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강남을 향하여 도주하였습니다. 조조는 밤낮으로 하루 만에 300리를 달려 유비의 도주 행렬을 따라잡았습니다. 불의의 기습을 당한 유비는 처자식을 버리고 도주하면서 장비로 하여금 20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후방을 차단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장비는 장판교를 끊고 물가에서 적을 맞았습니다. 이때 기습에 나선 조조의 선봉부대는 조인의 동생 조순이 이끄는 호표기였습니다. 호표기는 조조의 최정의 기병부대로 유명이 높았습니다. 호표기를 위시한 조조의 장수들이 몰려들자 장비는 겁도 없이 눈을 부릅뜨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는 장익덕이다. 누구든지 건너와라. 나와 목숨을 걸고 한번 싸워보자. 호표기와 조조의 장수들은 장비 이름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고 장비 기세에 눌린 조조의 장병들은 아무도 감히 도하를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유비는 위기를 모면하였고 장비는 유명을 천하에 떨치게 되었습니다. 당시 조조는 찬찬히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장비를 포함하여 적병은 단 20명이었습니다. 저처럼 담대하게 구는 것을 보면 복병을 설치하고 유인하려 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조조는 자신이 거느린 병력의 약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원 기병뿐인데다 수요가 적었습니다. 적어도 유비가 1만 명 정도의 패잔병만 수습했다면 매복에 걸리는 것은 치명적일 수도 있었습니다. 조조는 비록 유비를 놓쳤지만 당양 장판에서 유비의 세력을 괴산시킨 것만으로도 충분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셋, 장비의 숨겨진 이야기. 장비는 평소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서예와 그림에도 재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명나라 시절 사천 거현의 팔몽산 돌벽에서 마의 석각을 발견하였는데 후세 사람들은 이를 장비 임마명 또는 팔몽 마의명이라고 불렀습니다.
건한 20년, 조조가 촉한에게 공격 점령 당했을 때 대장군 장압이 병사를 이끌고 촉을 공격하였습니다. 장비는 방비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장비와 장압은 거현에서 50여일 동안 대치하였지만 승패가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비는 계책을 사용하여 기이한 병사들을 출병시키고 10,000명의 정예 병사들을 이끌고 길에서 장압이 대군을 따돌리고 공격하였습니다. 장압이 대군은 좁은 산길에서 장비에게 크게 패하였고 이에 장비는 크게 기뻐하며 팔몽산 돌벽에 예서체로 크게 기록을 남겨 장수들이 공을 기록하고 조조의 대군에게 모욕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석벽에는 한나라 대장군 장비가 정예병사 10,000명을 이끌고 장압을 팔몽에서 물리치니 이를 바로 새긴다고 적혀 있습니다. 장비 서해에 관한 기록은 남북조 시대에 도홍경의 도겸록에서 처음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장비의 그림 실력에 대해서는 명나라 타기창의 화수원전과 청나라 역대 화정록에서 장비를 아름다운 사람을 그리기를 좋아한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장비의 출신지인 탁주 고류의 북벽상에 쓰인 여와 보천도와 장비의 고향북은 방수천 만불각의 벽화에서 모두 장비의 손재주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원나라 오진의 장익덕사의 시문에서는 관우가 풍자하며 말하기를 장비는 문의에 더 소질이 있다고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청나라의 문학가 기효람은 어찌 누가 글자를 절벽에 새길 줄 알았겠는가, 차기장군 장비가 직접 쓴 글씨였다라고 하며 장비를 칭찬하였는데, 원나라의 오진은 장비의 서예 실력이 삼국의 유명한 서예가인 위나라의 종유, 오나라의 황상보다도 더 뛰어나다고 칭찬하였습니다. 1961년 류보경이 편집하고 북경출판사가 출판한 정예 서예 명가의 양력과 이력에서는 중국 서예가들은 문인에만 한정되지 않았다. 무장 중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장비와 악비 등이 그러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장비의 부인은 위나라 하우페의 사촌 여동생이라고 하는데, 건한 5년 유비가 서주에서 조조에게 반기를 들었을 때의 일로 장비는 종종 별동대를 이끌고 패국 일원으로 약탈을 나가곤 했는데, 패국 초연은 원래 조조와 하우연의 고향이었습니다. 하우연의 조카딸 하나가 패국에 살았는데 당시 나이가 불과 13에서 14세였는데 동네 친구들과 들로 나무를 캐러 나갔다가 약탈을 나온 장비에게 붙잡혔는데, 장비는 그녀가 양갓집 귀수인 것을 알고 처로 삼았습니다. 하우연의 처는 조조의 누이 동생이었고 하우연의 장자 하우형은 조조의 조카딸에게 장가들은 사이였습니다. 장비와 하우연의 조카딸은 2남 2녀를 두었는데 큰아들 장포는 장비보다 먼저 죽었고 장녀인 경희황후 장씨는 유선의 황후로 황태자비가 되어 궁궐에 들어갔고 237년에 세상을 떠나 남릉에 매장되었습니다. 차녀인 동생 장황후가 계비가 되어 238년에 죽은 경희황후에 이어 황후가 되었습니다. 촉한이 망한 지 1년이 지난 264년에 유선을 따라 낙양에 갔으며 유선이 안락공의 봉해지자 장황후도 안락공 부인의 봉해졌습니다. 218년 유비가 촉으로 들어온 후 유비와 조조는 한중을 두고 싸움이 일어났고 하우연은 황충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장비의 아내는 이 소식을 듣고 백부인 하우연의 제사를 지내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하우패는 부친의 죽음에 촉에게 복수할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마이가 고평릉이 난 이후 조상을 죽인 뒤 위나라의 권력을 차지하자 하우패는 위기감을 느끼고 촉으로 도망하였는데, 하우패가 성도에 도착하자 유선은 하우패를 따뜻하게 맞이하면서 하우패의 마음의 응어리를 푸른 뒤 자신의 아들들을 가리키며 하우씨의 조카라고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유선은 하우패에게 관직을 내렸을 뿐 아니라 후한 대접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진의 진수가 정사 삼국지를 작성한 시기가 280년에서 290년대이고 남조의 송나라의 배성지가 방대한 삼국지의 주석을 완성시킨 시기가 429년입니다. 그 후 명나라의 나관중이 삼국지 연예를 완성하였고 청나라의 모종광이 다시 그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나관중은 삼국지 연예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원나라 시절 간행된 삼국지 평화의 줄거리를 많이 참조하였다고 합니다. 삼국지 평화에서는 삼국지 연유와는 다르게 장비 중심의 삼국지라고 합니다. 도원결의도 장비가 주도하고 도구 체렴을 죽이고 삼형제가 관군에 쫓겨 태행산으로 들어가 산적이 될 때도 장비가 앞장서면서 마치 수호전에 나오는 양산박 108호고리 행적과 유사합니다. 장비는 호래관에서 여포와 싸울 때 혼자 여포를 물리치고 소패성에서는 여포의 포위망을 뚫고 3번이나 조조에게 원군을 청하러 가고 서주를 잃고 삼형제가 헤어질 때 장비는 고성으로 들어가 황종궁이라는 궁궐을 짓고 무성대왕이라 칭하며 쾌활이라는 연호까지 쓰는 것으로 나옵니다. 삼형제 중 가장 먼저 임금이 되기도 하지만 사심없는 장비는 고성으로 찾아온 유비에게 자신의 자리를 양보하며 유비에게 보위에 오르라고 간청합니다. 원나라 청중들은 인간적이고 호쾌한 장비를 좋아했고 이야기꾼들은 그런 청중들의 기호를 공연에 반영하여 장비를 중심으로 스토리를 풀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삼국지 스토리는 21세기에도 코에이사에 의하여 게임으로 게이머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고 넥슨이 삼국지를 품다를 통해서도 계속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게임 속에서 장비는 호랑이 수염으로 상징되는 폭력적이고 무절제해 보이는 모습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솔직하며 단순해 보이지만 인간미가 있는 남성의 이미지로 다가옵니다. 장비는 우리 예전 문학 속에서는 장비는 만나면 싸움이라는 속담에서처럼 그리고 친숙한 시조의 내용으로 또 판소리의 적벽가의 내용 등으로 친숙하게 다가오는 존재입니다. 전주 삼례역 남쪽에 위치한 비비정이라는 정자의 위례는 촉의 장비와 남송의 악비의 이름에 들어가는 날렐 비자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흥보가에서는 장비는 놀부를 혼내는 인물로 등장하기도 하며 가장비라는 야담에서는 장비는 아버지 이름도 내세우지 못하는 천한 신분이지만 족보를 내세우는 양반을 혼내주는 존재로 민중들의 가슴을 후련하게 해주는 존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장비를 통하여 족보를 내세울 것이 없는 민중들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장비를 바라보았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